나는 노인이 아닌데 아직은 나는 건강하다. 사실 이때가 황금기인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70대 후반이 되면 노쇠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요양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 중에요, 사전 치매 의향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미래 연구소 대표 장경희입니다. 웰다잉 그리고 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하면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간에 굉장히 차이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연장자를 찾아갑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삶의 많은 경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경험이 있는, 지혜가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서 여쭤보게 된다는 것이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시대에 행복한 사회는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젊은이들의 시각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나부터 존경받는 어른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65세 이후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은 노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노인연금, 노령연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65세가 정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 나이도 이제 변화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65세라고 해서 나는 노인이 아닌데 그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아직은 나는 건강하다. 사실 이때가 황금기인 거죠. 그동안에 못했던 거, 공부나 또 여행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시기이고요. 이제 75세가 되면, 물론 75세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75세라도 아주 건강한 분도 있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70대 후반이 되면 노쇠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요양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80이 넘어서도 90이 넘었어도 건강하신 분은 내 스스로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또 연세가 많이 드셨다거나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 또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그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미 요양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초반 그리고 70대 후반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내 몸을 스스로 돌보지 못할 때가 된다면 어디에서 살기 원하시나요? 요양원에 가기 원하시나요? 혹은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래된 내 집, 익숙한 내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좀 수리를 하셔야 돼요. 70대 후반, 80대, 90대를 대비해서 살기 편안한 시설로, 안전한 시설로 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수리를 도와주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라던가 안방에서부터 화장실 이렇게 가는 길, 복도라든가 이럴 때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넘어지면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골절,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바를 설치해 준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현관을 나가고 또 아파트를 드나들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이렇게 수리를 해두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70대 후반, 80대 이상이 되면 키가 이제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싱크대
높을 수가 있어요. 싱크대도 좀 낮춰서 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요양원에 가겠다, 실버센터에 가겠다 그러면 정말 인간적이고 가치관과 맞는 곳을 젊었을 때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수준도 천차만별이죠. 기본 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1단계부터 8단계로 있는데요. 65세부터는 이제는 노년기인데요. 그 노년기를 다른 말로 성숙기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행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면 이제 60세 이후에는 나 자신을 좀 찾는 시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미뤄두었던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회에 필요한 또 기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노년기에 이르러서 그동안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요. 삶의 그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헬퍼스 하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타나는 도파민이라던가 행복에 대한 물질, 호르몬이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노년에 특별히 해야 될 일들 중에서는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원봉사를 보다 힘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 중에요. 사전 치매 의향서라고 있습니다.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물론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고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기도 하는데 일부 보면 자녀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 혹은 가족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도 잃어버리고 내가 제대로 배변 같은 것도 못하게 됐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중증 치매 환자가 됐을 때 부모님을 그렇게 요양원에 보내자니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가 미리 해두는 것이라고 해둘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이든지 작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가 마련해 두었다면 이런 비용으로 써라. 그런 것도 작성해 둔다면 좋겠죠.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요. 임종기 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것도 건강할 때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체는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20대까지, 20대 보통은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성장을 하고요. 20대 중반 후반부터는 서서히 쇠퇴기가 옵니다. 이런 신체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전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신체가 쇠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거나 식생활을 개선하신다거나 또 마음 건강도 신체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이렇게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죠. 젊었을 때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를 대변하는 것이 됐죠. 그렇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성숙된 존재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의 기준도 달라져야 하고요. 내면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갖고 갈 때 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쓸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건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내면적으로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익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늙어가지만 우리 내면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 향기로 풍겨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배웠을 때 어떤 분은 비록 외모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거동은 불편해 보이시지만 인상이나 그분의 행동에서 풍겨나오는 모습들을, 태도를 보면 굉장히 품격 있는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만 알아달라고 하고 고집부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더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내 노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미리 숙고하시면서 내면의 품격을 키워가는데 시간을 들이면 더 좋겠습니다.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볼 때 인생 전반기에는 사실은 앞만 보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후반기에는 보다 나다움, 보다 본질적인 것들, 인간이라면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삶의 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는 죽음 생각은 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올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65세 이상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연사한다라고 한다면 보다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어느 때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맞이하는 죽음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웰다잉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치료적인 방법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웰다잉 교육과 그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문학치료를 활용한 까닭은 그 문학 가운데서도 특별히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가 있다.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인간의 원형적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하면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치료가 시작되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직은 회피하고 또 죽음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꺼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상담을 했을 때 이야기를 편하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치료적인 효과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옥을 넣었답니다. 나중에는 그 오옥이 사라졌어요. 중내 산에 이런 상황을 얘기를 듣고 정말 위험하다. 고생해서 돈 벌었더니 갈 때는 이거를 병원비로 다 내고 가더라. 너는 외아들이니까 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짐은 안 줬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구박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자녀들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엔 아버지를 안 만나겠다고 그랬대요. 돈을 좀 모아 놓으셨으니 이 돈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마중물 교육 파트너스 대표 강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80대까지 살아간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흔하게 이제 어느 분이 약을 챙겨 먹었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밥보다 약을 많이 먹을 나이인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다들 어르신들이 그거 알고 계세요. 다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원하시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나는 그래도 치매 걸리지 않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 관리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다 이제 우리 몸도 녹쓰는 게 아닌가. 매일 자신만의 루틴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060 시대부터 여태 루틴을 가져왔던 분들도 5060부터도 또 안 가지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거의 대다수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이런 예고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 병원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된다든가, 자녀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든가, 아니 물론 제가 이제 많이 벌어놓은 게 있으면 뭐 괜찮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그래도 노년에 병원 갈 돈 정도는 또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 후나 아니면 그 전부터도 사실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아기 봐주러 뭐 딸 집에 간다, 아들 집에 간다, 거기서 기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러세요. 아기는 봐주면 공이 없으니까 봐주지 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기를 돌봐주면서 그래도 또 친정 엄마라고 아니면 시어머니라고 내가 예전에 다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래도 다 컸다, 예전에는 이래도 다 컸다 이런 얘기들로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그걸로 자녀와 다툼이 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애기 안 보기 위해서 그런 루머가 많이 떠돌았어요. 내 입에다가 후 불어서 애를 먹인다든가 또 이제 바닥 닦던 걸레로 애 얼굴을 닦아주면 애를 안 봐도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한간에 많이 들었고 우리가 어차피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시대에 맞게끔 그 문화니까 이해를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돌봐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이제 조차 모임을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년 퇴직을 했는데 처음엔 1억을 넣었대요. 1억을 넣었는데 꼬박꼬박 이자도 잘 오고 해서 5억을 넣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5억이 사라졌어요. 중내 산에 이런 상황을 얘기를 듣고 정말 위험하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공짜가 제일 비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10만 원을 50만 원으로 뭐 이렇게 뻥 튀겨서 줄게 이러면 너무 또 솔깃하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나이 들어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야 아프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는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자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한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돈 벌려고 고생고생해서 돈 벌었더니 갈 때는 이거를 병원비로 다 내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건강이 첫째다. 일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일하시는 거 반만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고요. 제 지인 중에 하루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일주일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제 나이 들어서 내 자녀라고 내 자녀들에게 너무 이제 의지하게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를 또 보게 되면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다. 그때부터 자기는 타인이 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깨이신 분들은 요즘 많이 말씀. 야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집에 안 와도 괜찮아. 지들끼리 잘 살면 돼.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 중에는 해외 나가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동양인의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정말 성공을 했는데 굳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교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제일 좋은 나라에 교육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가기도 힘든데 거기서 아이 낳고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에서 굳이 남들은 다 자녀들 가까이 살더라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는 외아들이니까 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짐은 안 줬으면 좋겠다. 의지하시지 마시고 나는 내 인생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경기도 근방에 있는 어느 지방에 가서 어르신들 두 분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한 분은 상당히 부정적이시고
그리고 변덕도 심하시대요. 예,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 주름이 막 생겨요. 그분은 딱 얼굴 표정에 보니까 인상이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왜 이렇게 참 곱다. 두 번째 방문한 그 어르신은 되게 고우셨어요. 입가에 미소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그래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얼굴 주름 생겨서 나이 드시면 다 무서워요. 예, 무서운데 거기다가 인상까지 험악하면 더 무서워요. 주변에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온화한 미소를 만들고 루틴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오늘은 무슨 날? 하고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답하세요.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이러면 정말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이런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나이 드셔도 아, 인상 참 좋으세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시느라고 막 고생했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보다는 아, 그래도 얼굴을 보니 너무 편안해 보여요. 너무 고우세요. 이런 대답을 듣는 저 노후의 자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재테크가 뭐냐고들 많이들 그러시는데 몸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재테크를 떠나서 건강 테크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라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 말이 제일 정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분명히 눈 떴을 때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산책을 해야겠어. 그런데 밥 먹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고 아예 산책은 이따가 하다 보면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몸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아니 1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재테크 이런 것보다는 건강 테크에 한번 몰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연금을 매달 받는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괜찮죠. 그런데 어쩌다가 퇴직금도 술술 다 새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 이러실 때는 공공근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공공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내가 예전에 뭐 했다라는 그 명함은 다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 친구의 그 사고가 너무 좋았던 건 그거예요. 정년퇴직을 했지만 2달 쉬어보니까 정말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때마침 어디에서 와서 일을 좀 해줄 수 있냐. 차로 다니는 거, 배달하는 건데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본인 얘기로는 그래요. 내가 제일 최저 시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떠서 나올 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시면 하루 종일 일하지 않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하고 나서 모든 취미를 가져라라고 하잖아요. 나는 취미가 없어. 그동안 취미가 뭐가 있는지 몰랐어. 이러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거 검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기웃기웃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각 지역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 문화교실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가셔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안 맞아. 그럼 안 하시면 되죠. 거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맞으면 시작을 해보시면 삶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이제 골프를 제 최고의 취미로 알고 지금도 골프를 치시는 80이 다 돼 가시는 그 부부가 계세요. 유일한 낙이 골프 치는 것밖에 없다 그러시거든요. 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죠. 그 골프 나가서 걷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또 인적 네트워크도 쌓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력이 되는 한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구박한다 뭐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 가끔 보잖아요. 제 지인이 큰 식당을 지방에서 하시는데 식당 주방장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함께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가족도 없고 그래서 방도 하나 얻어드리고 왜냐하면 식당에 그 주방장을 하시기 때문에 방도 하나 얻어드리고 월급을 드리고 했는데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결국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자녀들이 서울에 있어요. 직접 연락처는 모르지만 사회복지사 시청 공무원을 통해서 자녀들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처음엔 아버지를 안 만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또 공무원에게 또 말씀을 드려서 나 연락처도 몰라도 되니까 중간에서 통화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돌아가시고 이 장례는 내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장례는 내 돈으로 다 치러주겠다. 그래도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서 돈을 좀 모아 놓으셨으니 이 돈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내려왔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식하고 왼수가 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같이 관계를 잘해 가야 될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곳곳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신선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도 늘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퇴직하고도 안 심심할 것 같아. 왜? 도서관에 가서 책 원 없이 보면 되거든.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볼 수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에요. 우리 보통 크기의 책은 사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책자가 있어요. 시니어용으로 똑같은 책인데 활자가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도서관에 구비를 다 해놨구나. 이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나는 눈이 나빠서 못 봐. 여러분 이제 그건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친정 쪽에 외가 쪽인데요. 80 넘은 저희 제일 큰 오라버니죠. 이제 아들 두 분 다 성장해서 그분들로부터 물론 이제 용돈을 받는 입장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늘 자녀들과의 소통이 너무 잘 돼 있으세요. 저희 오라버니는 보니까 신세대적인 거를 되게 많이 배우고 지금도 매일 일기를 영상 일기를 찍어요. 텃밭도 가꾸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 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에 3-4시간씩 일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해서도 용돈도 물론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다 기대하기가 그러니까 그걸로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도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가족방에 저희에게까지 오늘 하루 어떻게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빠의 삶이 되게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카톡을 하고 유튜브로 올릴 정도 되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이런 소통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 하면 소통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을 할 때 한 10년 전부터 50대 초반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신문 스크랩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이것저것 배우러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퇴직을 하고 나오면서 교육을 하던 일이니까 제가 교육 일을 거의 12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러면 프리랜서 강사로서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할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강사 일을 시작을 했고요. 줌에서 독서 모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새벽마다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 시작된 저의 삶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던 일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래 나는 그럼 그런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나는 퇴직하고 그동안 봉사활동을 못해서 자원봉사를 할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다시 찾아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전원생활 한다 막 이런 거 되게 꿈꾸고 로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책에서도 봤고 또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병원 가는 너무 멀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병원과 친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병원 가는 일이 너무 번거롭게 되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전철이라도 타고 갈 수 있고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전철 타고 가서 온천도 하고 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내가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무 외떨어져서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요즘 보니까 대단위나 뭐 중소 단위로 생기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경로당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하는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고요.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혼자서 밥 먹기보다는 모여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말벗 친구들이 있음이 또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래 맞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랑 안 맞아. 그거 난 진짜 책 보는 거 취미 없어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건강 테크입니다. 건강 테크 하시고 취미생활 모르시면 여기저기 똑똑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슬아슬한 삶. 그러니까 이제 5060의 현실은 딱 한마디로 하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벽 낭떠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속살을 들여다보면 뭐 창업인 경우에 정말 피눈물 많이 나죠. 상당 부분 특히 폐업, 대폐업 시대인데 소상공인 100만 명이 한 해에 그냥 폐업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돌이켜보면 몰려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적으로 뭐 외국에 투자하고 펀드하고 ETF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다 이것들이 노인들의 금융 사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9월 말에는 시니어 트렌드 2025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와서 영광이고 지식의 맛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할 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건강,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그리고 시간. 이 측면에서 5060의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몸에 노화를 느끼죠. 50견이라는 말도 있다시피 예전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그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모시는 부모님 세대에 대한 건강을 체감하는 건데요. 실제로 부양할 일도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요새 치매 같은 거 걱정되잖아요. 정신 건강도 뭐 건강이 한 5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서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민감도가 되게 높아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거의 대기업인 경우에 40대 초반만 돼도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모더레이터로도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매년 뭐 많게는 뭐 1000명 정도까지 인덱스 인터뷰라고 심층 인터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느끼는 건데 한 10분 정도를 만나면 그 중에 한 4분 정도는 상당히 우울하시죠. 한 2분 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가신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보면 현금 흐름에 관련된 게 많죠.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된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2가지 옵션 정도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재취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대기업이었다면은 중소기업 이런 데로 해서 한 2번 정도 더 다니고 한 60 정도까지 채우는 게 5년 전의 느낌이라면 올해부터는 많이 바뀌었어요. 50대 초반만 되더라도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이고 특히 요새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극소수 몇 분을 빼고는 시장에서 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뭐 1000장씩 냈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니까 전에 한 번도 안 해보던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 뭐 이런 걸 하시는데 해본 사람이나 절박한 분들은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꼭 맞지도 않는 일인데 해야 된다라는 급박함 때문에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월급이라는 거에 이렇게 맞춰진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순간 비정규직 그리고 프리랜서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에서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죠. 또 외국에서는 잠깐 일하다가 쉬고 공부하고 다시 일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문화나 습득이 돼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과도기라서 그런 경험을 안 하고 몰리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 사교육비도 엄청나거든요.
뭐 물론 1인 가구도 많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잠깐 쉬고 뭘 여력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창업, 창직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속사를 들여다보면 뭐 창업인 경우에 정말 피눈물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소상공인인데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특히 폐업, 대폐업 시대인데 소상공인 100만 명이 한 해 그냥 폐업하는 시대잖아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피눈물 나는 그 시기를 거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라이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창업을 하더라도 밑바닥부터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본 상황에서 차근차근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돌이켜보면 몰려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인상에 남는 기억이 있는데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굉장히 퇴직 후의 삶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이제 군인 출신이셨는데 좋은 기관은 퇴직 전 교육을 받거든요. 딱 3달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3달 동안 이분은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쭉 계획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연금생활자니까 여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당장 뭘 뛰어든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호흡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분 말씀은 이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변수가 있지만 현금 흐름에 있어서 결론은 퇴직하면 현실은 비정규직의 최저시급 이런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음을 위해서 준비할 거냐. 이러한 지금 멈춤과 학습 그리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제일 심각한 이슈가 되는데 누구에게나 공이 주어지는 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은퇴 후에 보면요. 주된 일자리가 빠지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11시간에서 12시간이 벼요. 그래서 강창희 소장이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도 얘기하는데 그때 느끼는 은퇴 후에 남는 시간은 젊을 때 60년 이상을 뭐 대체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면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외로워 죽겠다.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돼야 될 건데 이 훈련을 못한 거예요.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성공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과거에 옛날에 이것 때문에 사회 나와서 적응을 덜 하세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업주부로 가정에서 봉사하신 분들은요, 이미 지역 네트워크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퇴직하신 남편, 특히 삼식이라고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걸 침해하냐면 세끼를 차려드려야 되는 게 생기고 수발을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좋으니까 같이 있겠다고 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 보시면 그 시간은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자신만의 삶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황혼이혼율이 굉장히 치솟고 있고요. 근원이 뭐냐면 결국 시간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치매랑도 직결되는데요. 치매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외로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우울증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된 결과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려는 것, 그 소중한 건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로 뭐 밥을 맛있게 먹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주민과 어울리고 이런 소소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좀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시니어 트렌드 2025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직장생인들은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엄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시간, 특히 75세 넘으면 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이 많이 사라져요. 특히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다 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그 남아도는 그 거대한 시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편한 친구랑 어울리고 싶은데 건강이나 현금 흐름이나 특히 자기의 관계 자산 때문에 그런 걸 겪지 못하죠. 그래서 너무 서글픈 현실이고 또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한 75세쯤 돼서 아주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대기업의 그 높은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자신의 돈과 건강한 삶을 가지고 70세까지는 그럭저럭 즐겁게 사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되면은 친구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찾아서 노인 일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늘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친구를 찾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5060이 예전보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면 더 빨리 시니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90대가 인공지능 시대에 뭐 인공지능 앱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80대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접기 이런 걸 가지고 창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사회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현실일 수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인 중에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아슬아슬한 삶. 그러니까 이제 5060의 현실은 딱 한마디로 하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절벽 낭떠러져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돈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직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인생 이막 또는 노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돌아보고 자신이 자기다움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잠깐 멈춰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 이런 걸 생각하는 게 5060이 그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시작이 그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얼마 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니어들 특히 후기 고령자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주변에 100억대 자산가가 계세요. 근데 부동산 자산이 뭐 80에서 85%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막상 당신은 자산은 100억이 넘고 뭐 200억 되겠지만 현금 흐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인 경우에 자녀들이 외국에 살 가능성도 많거든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와 멋있게 사시겠다 하겠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지면요. 하루 종일 혼자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라는 게 내 자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현금 흐름으로 볼 거냐를 봐야 되는데 요새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연금 부자들. 특히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교직에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1,000만 원 흐르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고민의 방법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야 1,000만 원이 매달 생기는데 그럼 이 중에 한 얼마는 저축을 하고 얼마를 쓰고 그리고 남잖아요. 이 남은 걸 가지고 내가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라는 쪽으로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야, 그 연금 부자 몇 명이나 된다 그래?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제가 추정할 때 한 상위 5% 정도 또는 조금 여유 잡았자 20% 정도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절대 다수는 정말 근근하게 살아가시는데 자기의 소득이나 버는 것의 60%를 주로 뭐 밥 먹고 주거 비용 내고 그 다음에 의료비 내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번에 노인 일자리에서 27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내 친한 친구들한테 한번 밥을 사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손자녀에게 뭘 줘야지.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고작 27만 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쭉 살아가는 거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소득이고요. 또 역으로 27만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받기 위해서 금리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일자리 또는 일거리 이게 굉장히 현금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펀더멘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이 없으면요 할 거리가 없어요.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일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돈으로 받았을 때 보상받았을 때 행복해요. 그게 최저시급일지라도.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거든요. 근데 그 27만 원이 주는 효과가 뭐냐면 자 시간을 일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일주일에 2-3번 정도예요. 2-3시간. 그 이상은 원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저는 노인 일자리 상담을 해보면은 제일 행복하신 분들이 80대인데 건물 경비 반장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몸이 몸짱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삶에 활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일들로 그게 이제 일거리가 되거나 또는 사회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작게 흐르게 하는 그런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바로 일을 통해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절약이에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자녀 교육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퇴직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 대한 부채 정리, 그러니까 right sizing이라 그래요. 최적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을 줄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까지 그런 개념이 그 right sizing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 큰 돈이 들어가는 주거에 대한 최적화가 되고 그 가장 큰 현상이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 하면은 200만 원이 생기니까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요새 국민연금도 평균 한 90만 원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60만 원, 그다음에 일자리 30만 원, 그리고 그 거기다가 주택연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소비, 5분위가 300만 원, 1분위가 100만 원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시간을 쓰는데 그렇게 돈이 꼭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 절약이라는 게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그 뭐가 소중한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절약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더 늘어날 건데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오늘 그 신과 함께라는 프로에서 김석중 씨 그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화두가 좀 저한테 다가왔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제조업 대국 시대가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로 가고 있냐면 투자 대국으로 가고 있대요. 근데 저는 공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와타나베 부인이나 뭐 금융이 많이 흐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적으로 뭐 외국에 투자하고 펀드하고 ETF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다 이것들이 노인들의 금융 사기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야 할 일은 맞아요. 암호화폐부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손실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현금 흐름의 개념이에요. 즉 월 배당이나 안전한 걸로 얼마씩 더 추가가 되면 내 삶이 그만큼 현금 흐름이 탄탄해지니까 이런 구조로 바뀔 수 있어서 특히 디지털 시대에 우리 시니어 트렌드 2025에도 그런 그 금융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핸드폰 가지고 거래하는 시대니까. 저도 투자를 30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작지 않게 해요. 근데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식책 뭐 100권 읽고 시작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어려운 게 투자인데 여기에 철학이 더 가해져서 내 삶의 가치, 특히 이제 현금 흐름 그런 관점에서 정말 안전하고 검증된 걸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시고 자기에게 맞게 하면 그렇게 한 3-4가지의 기둥으로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하나를 더 붙이라면 건강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서 비용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의료비용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아파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작은 일자리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피해로 가거든요. 지금 당장 아까 그 시간 활용에 있어서 근력 운동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시간을 내서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하겠다라는 게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이라는 질문에 가장 밀접한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을 챙기는 운동 그리고 또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늙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젊음은 아름답지만 황후는 더더욱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된 말로 불합니다. 인생 60이 되면요 이미 내리막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22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책 쓰고 강의하고 유튜브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노후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여러 권을 쓰는데 특히 은퇴 경쟁력을 갖춰라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노후에 어떻게 은퇴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우리가 재직 경쟁력, 직장 생활할 때의 경쟁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퇴하는 사람에게는 은퇴 경쟁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은퇴 경쟁력을 갖춰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은퇴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은퇴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으로 봐도 수십 권의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은퇴 경쟁력을 대개 7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은퇴하는 사람으로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경쟁력이 차이가 나죠. 꿈이 없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을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건강하냐 아니냐.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은퇴 경쟁력이 있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은퇴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은 과연 어떤지에 따라서 나는 은퇴 경쟁력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돈 문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건강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연금 계획 같은 걸 제대로 세워가지고 먹고 살 준비를 해놨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일거리가 있느냐 취미거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은퇴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60살에 은퇴했는데 100살까지 사신다고 하면은 40년을 그냥 놀면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일거리라고 해서 꼭 소득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취미거리가 있느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역시 은퇴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친구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퇴직한 다음에 취직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친구 소개로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됩니다. 다시 취업 시험을 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친구가 다리를 건너줘 가지고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친구로서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은퇴 경쟁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경쟁력 하나를 꼽으라면은 부부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죠. 부부 관계가 좋냐 안 좋냐 하는 것은 은퇴 경쟁력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부 관계가 나쁘면요 모든 일이 비틀어집니다. 부부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은퇴 경쟁력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부부가 무엇이든지 응원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힘이 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은퇴 경쟁력인데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 경쟁 경쟁력입니다. 존재 경쟁력은 뭐냐면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엇으로 존재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격 있게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품격이 전혀 없다면은 재취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격이 있으면은 재취업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이냐 따라서 이것이 또 은퇴 경쟁력이 됩니다. 이 7가지를 은퇴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늙을수록 황혼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상당한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늙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젊음은 아름답지만 황혼은 더더욱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된 말로 구랍니다. 황혼이 아름답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황혼이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이라고도 하죠. 젊은 날로부터 잘 가꾸어진 황혼은 역시 예술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황혼에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황혼의 지혜가 발휘되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꿈이 있느냐 없느냐, 황혼이 됐을 때 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황혼의 지혜가 잘 발휘되는 그런 황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혼의 지혜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7가지 착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황혼의 지혜를 헛되게 하는 착각, 그 착각이 7가지인데 첫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죠. 나이의 무게라고 하는 게 무거운 겁니다.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은 젊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지 저보고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차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60부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황혼의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려면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인생 60이 되면요 이미 내리막길입니다. 저 자신도 젊은 날에 인생 60부터라고 하는 말에 쏘가가지고 인생 60부터 화려한 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생 60이 되면요 내리막길이고 그때부터는 큰 꿈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생 60부터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그
착각에 빠지지 말고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황혼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은 늙어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끝까지 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늙어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가급적이면요, 젊은 날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일찍 은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돈 벌어서 준비해놓고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그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일찌감치 고령화 시대이니까 늙어서까지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늙어서는 노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노셔야죠. 인생을 즐기셔야죠. 네 번째는요,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살 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9988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실제로 99세까지 88하는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99세까지 88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호일 뿐이지 그런 사람은 실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살 줄 알고 준비를 게을리한다고 하면은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는 그래도 멋있게 늙을 줄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면요, 독인 객인입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찾아오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늙는다는 것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혜를 발휘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젊게 자기를 관리하실 것인지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막연히 무슨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간 큰일 납니다. 이것은 황혼의 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노후라고 하는 것은 멋있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멋진 노후는 멋진 젊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젊은 날로부터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줄 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같다는 것. 바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어르신의 뒷모습이 나의 뒷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변을 볼 때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실 때 버스 안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나이 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분들에게 말이죠. 참 흉하게 늙었다 이렇게 흉보실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황혼의 지혜가 발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황혼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어떤 공을 들여야 될까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황혼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5가지로 5계명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황혼의 지혜의 1은 일부러라도 자주 웃을 것. 나이 들어서 웃는 것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허허대고 웃으세요. 자주 웃어달라는 겁니다. 2. 이웃과 잘 지낼 것. 이웃하고 잘 지내십시오. 친구하고 잘 지내십시오. 친구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5사람 정도의 친한 친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훗날에 노후가 돼서 가장 행복하고 관계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학벌이라든가 돈 많은 것하고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노후에는요, 꿈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70, 80 됐는데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디 회사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때의 꿈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 노후에 오직 하나뿐인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공자한테 제자인 자공이 그 수많은 한문 중에서 한 글자를 마음속에 담으면 뭐가 좋을 것이냐 했더니 용서할 때 서자라고 했죠. 바로 용서하고 헤아리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관계를 잘 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이웃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라만상 세세 감사하라. 세상만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는 그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하고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체질화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감사일기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감사일기를 쓰면야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 만사에 감사하겠다는 것, 이것만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해야 돼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참 귀찮습니다. 혼자서 편집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눈이 말이죠 좋지도 않은데 편집하고 다시 올리고 짜증나는 일이 많지만 그 일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게 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즐거워서 하거나 행복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만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까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황혼에 저물었을 때, 황혼에 갔을 때, 즉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놓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뤘느냐를 가지고 심판받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를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을 즐겨라 이거죠. 오늘을 즐겨라. 나이 들어서 가면은 나중이, 즉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흉한 생각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즐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유명한 어록이 나옵니다. 까르페 디엠, 이것이 뭡니까? 오늘을 즐겨라죠. 오늘을 즐겨라. 오늘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잊지 마시고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의 황혼은 아마도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하고 외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TV에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가 조금 말이 길어서 저는 짧게 해가지고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하고 외칩니다. 즉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을 즐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그런 노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9988이라는 말을 노후의 대명사처럼 사용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것을 바꿔서 9988이라고 하지 않고 444444라고 4를 6글자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44는 사는 데까지 사시되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44는 사랑하며 사시고 마지막 44는 사람답게 사세요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444444 사는 데까지 사시되 사랑하며 사시고 사람답게 사시는 그런 노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